네,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죄가 모두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입시 비리 쉽게 얘기해서 7대 입시 스펙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남편과 공모한 것도 2개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결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행위 결과, 그다음에 재판을 대하는 태도 모두 다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단 행위를 보면 서류 위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행위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학 교수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다음 더 나쁜 건 뭐냐면 결과가 나쁜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적 신뢰가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생이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그렇죠. 누군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조민 씨 성적이 사실은 거의 최하위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한 위조가 없었더라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붙었을 것이고 조민 씨는 안 됐을 것이다. 서류 내지는 2차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재판부에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반성하지는 않고 제3자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범행의 본질은 흐리면서 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까지 전가를 시켰다.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것도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에 있어서는 형량에 있어서는 1심과 똑같이 하고 벌금만 좀 깎아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1심은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다. 2심도 원심을 반복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좀 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인이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으로도 들리는데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수사와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가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경심 교수의 태도가 이번 선고에 한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변호인의 얘기는 사실은 그 시대에는 다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약간 그런 뒤로 이제 들리는데, 사실은 저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입시에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그러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 그들만의 리그에서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학생들, 학부모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한 변호인의 대응이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리로 따져야 되는데 시대 탓을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난 12월 1심 재판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수사와 재판 내내 당시의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시대 탓, 또 제도 탓, 또 남 탓,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른바 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불량하다, 전혀 반성과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도 이번 형량에 한몫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실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됐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날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고교 동창이 조국 부부의 또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요. 진술을 좀 번복하는 듯한 사진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본 기억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 세미나 마지막 날 온 거 자체가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인턴을 안 한 것으로 본 듯한 취지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인턴 확인서죠. 예. 그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활용이 됐는데 그 인턴 확인서가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허위의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법학 세미나 저도 대학 교수도 잠깐 해봤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해보지만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무슨 사형제도 그러한 그 일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그 세미나에 정말로 조민 씨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술 자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굳이 조민 씨의 그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한 것입니다. 네, 이번 선고로 고려대와 부산대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이 정당했는지 판단을 미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부산대 측이 이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조씨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입학 취소하시겠습니까?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네, 가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대가 그동안은 판단을 미뤄왔는데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에 전체 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대학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학 전형 규정에 저렇게 비위 서류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입학 취소하게끔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입학 공고문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고등교육법이 있어요. 그 법을 찾아보면은 총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취소하게끔 의무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럼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18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입시 비리 이외에도 이제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코링크 피의 관련 혐의는 1심 유죄 가운데 일부는 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뭐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입시 비리 혐의,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증거은닉 교사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지난 1심에서 이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들여가지고 차익을 얻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12만 주 중에 10만 주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결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죄로 본 것이죠. 그 부분은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우선 매수권 행사 결과로 인한 주식을 산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내에 매수한 주식 부분은 유죄지만 장외에서 매수한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래가지고 이 부당이득 부분도 1심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거 후에 조국 전 장관 SNS에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 대법원에서 다투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청와대 수석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었던 인간 자연인으로서는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엄청난 평지 풍파를 겪은 거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내는 소감된 상태고 또 지금 다른 학교 모든 부분들이 박탈될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공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겪은 분열과 갈등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이 2019년 장관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심 부분이 이제 끝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 전 장관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항소심이 마지막이다라는 끝났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전망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관계가 고등법원의 이제 변론 종결 시점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확정을 하면 더 이상 대법원에서는 이제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은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법 적용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1심과 2심이 결론이 틀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정을 할지는 그 부분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직접 공모를 해서 위조했다. 역시 부산 A호텔 인턴 역시 조국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많은 영향 끼치겠네요. 네, 조 전 장관이 지금 그 혐의가 11개가 있고요. 작년 초에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가 또 공판 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그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는 1심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뒤집기는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항소심 판단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 이낙연 후보, 조국과 함께 가겠다. 추미애 후보는 먼지털이식 별건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입장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도 그 조국의 시간, 조국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야죠.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국민의 상식과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일종의 확증 편향,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조국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그 강한 강성 지지층 이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들을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부 주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경선 국면에서의 유불리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이 그런 모습을 일부 대선 주자들이 보이고 있고 크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여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초동에서 조국수 검찰 개혁 이 깃발을 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항의의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권 대선 주자들은 또 일제히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이 문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종의 이제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었다. 서류를 위조해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기존의 기득권을 활용해서 그 기회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어떤 일반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든지 이 상식의 가치 이런 부분, 엄정한 법 집행 이런 부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과거에 어떤 관행적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확대 강화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그 경종을 울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상당히 많이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019년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 선고에 대해서 끝까지 할 일을 한다. 수많은 왜곡과 선동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 초임 검사 시절부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심, 2심 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수사를 잘못한 게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1심과 2심에서 결론이 나왔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 이제 나머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잘 받아보도록 논리를 더 개발하고 사실관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이 5억 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이 5천만 원으로 10분의 1로 확 줄었고요. 추징금 역시 1억 3,800에서 추징금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액수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것은 무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익을 받다거나 어쨌든 이용한 그 부분이 적다. 그다음에 이제 장외가 아마 장내에서 거래했던 것보다 장내 거래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장외 거래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한 4억 5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부분 벌금이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고 그냥 판사님이 그냥 줄여주고 싶어서 줄여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로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판사님들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렇군요. 꼼꼼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벌금과 추징금이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